태평. 이 두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는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가장 순수하고도 간절한 염원일 것입니다. 더없이 평화롭고 안락한 삶. 어떠한 풍패도 휩쓸리지 않고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안하게 살아가라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이토록 잔인한 아이러니를 즐기곤 합니다. 7세기 중반 당나라,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황금시대에 이 태평이라는 이름을 받은 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받은 축복과는 정반대로 그녀의 삶은 당나라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정변과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 한순간도 태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영월.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태평공주라는 자기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당나라 황실의 가장 눈부신 보석이었고 아버지 당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무이의 여왕제, 무축천의 딸이었습니다. 태평공주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불타는 듯한 야망,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리고 얼음장처럼 냉철한 책략까지도 말입니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을 보며 자랐고 자신도 그 산을 넘어서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후궁에서 황후가 되고 황후에서 황태후가 되며 마침내 황제의 용상에 오르는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딸.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다면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먼 옛날 한 공주의 사치스럽고 문란했던 삶에 대한 호기심 어린 엿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이라는 굴레가 가장 견고했던 시대, 그 굴레를 깨부수려 했던 한 여성의 처절한 투쟁기입니다. 태평공주의 아버지는 당나라의 3대 황제 고종 이치였습니다. 그는 선하지만 병약했고 때로는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의 유약함을 발판 삼아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공주의 어머니, 무축천입니다. 무축천. 그녀의 본명은 무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태평공주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무축천은 원래 2대 황제이자 당고종의 아버지인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후사가 없던 후궁들은 관례에 따라 모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감업사라는 절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축천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법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종이 병상에 있을 때 병간호를 들던 황태자 이치와 비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황제가 된 고종은 감업사의 무축천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궁 내부의 권력 암투가 그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고종의 정실 부인이었던 왕황후는 고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던 소숙비를 견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황후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 있는 무축천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 소숙비를 향한 황제의 관심을 돌리게 하자. 이것은 늑대를 잡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무축천은 소숙비의 총애를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왕황후의 자리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축천이 갓 낳은 딸, 즉 태평공주의 친언니가 요람에서 질식해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직전에 아기를 보고 간 사람은 왕황후였습니다. 고종은 경노했습니다. 무축천은 왕황후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무축천이 스스로 딸의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죄를 왕황쿠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의심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갓난딸의 목숨마저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결과 왕황후와 소숙비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축천은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폐위된 왕황후와 소숙비의 손과 발을 자르고 그들을 술독에 담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골취, 즉 뼈까지 취하게 만든다고 불렀습니다. 사지에 몰린 소숙비는 죽어가며 무축천을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조는 교활하게 나를 속여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다음 생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너는 쥐로 태어나 너의 목을 물어뜯어 죽이리라. 이 저주 때문에 무축천은 평생 궁 안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궁이 왕황후와 소숙비의 피로 물들고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채가 쉬지 않은 바로 그 살벌한 시기에 태평공주 이영월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어머니 무축천이 모든 적을 제거하고 황궁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태평공주는 사실상 무축천의 자식들 중 유일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이 유일함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권력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고종은 병약했지만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그는 이 막내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태평공주의 삶을 규정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비범한 총애였습니다. 무축천은 4명의 아들들보다 이 막내딸을 유독 아끼고 편애했습니다. 아마도 무축천은 이 딸에게서 다른 아들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는 어린 태평공주를 재력이 뛰어나고 많은 책략을 가졌다. 어머니와 매우 닮았다고 묘사합니다.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서 수많은 정적을 꺾고 황후의 자리에 오른 무축천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지모와 야망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 고종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그릇을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했고 아들들은 그녀에게 순종하거나 그녀를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무축천의 눈에 자신을 쏙 빼닮은 이 총명한 딸은 단순한 딸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이자 유일한 이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특별한 총애는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나라 제도에 따르면 공주에게는 특정 지역의 세금을 수입으로 삼는 시급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태평공주에게 주어진 시급은 규정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녀는 수만 후에 달하는 막대한 실봉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황태자였던 오빠 이용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는 무축천이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딸이 장차 그 어떤 남성에게도 심지어 황태자에게도 경제적으로 굴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태평공주는 문자 그대로 황금 요람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비단 재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정적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유약한 아버지를 대신해 어떻게 정사를 처리하는지를 어깨너머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태평공주는 어머니 무축천이 황궁의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674년 무축천은 고종과 함께 천황, 천후라는 칭호를 받으며 사실상 공동군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병약한 고종을 대신해 천후 무축천이 수렴청정을 하는 이성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태평공주의 윤영이는 어머니가 후궁에서 황후로 그리고 황후에서 여제로 변모해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유교 경전의 순종이나 겸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오직 권력의 속성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힘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태평공주라는 야심찬 여성을 조각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년기에는 태평공주의 비범함과 당시 황궁의 기묘한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670년경 태평공주가 불과 5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 나이였을 때 그녀는 돌연 출가를 선언하고 도사가 됩니다. 아직 세상을 알기에도 이른 나이의 공주가 속세를 버리겠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외조모인 양씨, 즉 영국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공주의 출가 뒤에는 당나라의 국제 정세와 무측천의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서쪽 국경에서 강력한 라이벌인 토번, 즉 티베트 제국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토번은 당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669년, 이 강력한 토번의 왕이 당나라 황실의 화친, 즉 정략 결혼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토번의 왕이 신부로 지목한 인물이 바로 태평공주였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조정에 엄청난 외교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토번은 함부로 거절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기에 그들의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당장 서쪽 국경에서 끔찍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황제라면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공주 한 명쯤은 희생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평공주의 어머니는 무측천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태평공주는 자신의 분신이자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딸을 먼 이국의 오랑캐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토번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여 전쟁의 빌미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무측천은 기막힌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내 딸은 이미 속세를 떠나 신의 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도사가 되어 신을 모시는 몸이니 어찌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의 힘을 빌린 완벽한 외교적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태평공주는 외조모의 명복을 빈다는 명분 아래 토번과의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출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출가는 완벽한 쇼였습니다. 무측천은 딸을 위해 장안 성내에 태평관이라는 화려한 도교 사원을 지어주었고 태평이라는 자규 역시 태평관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태평공주는 이름만 도사였을 뿐 여전히 궁궐에 머물며 호화로운 공주의 삶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이 기묘한 출가 소동은 어린 태평공주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어떤 국제적인 이해관계보다도 중요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종교, 관습, 제도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10살 남짓의 어린 나이에 태평공주는 이미 당나라 황궁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 즉 정치적 책략을 배운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무측천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토번의 위협이 잠잠해지고 태평공주가 홍의가 찾아 이 도사라는 신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제 그녀는 황제의 딸로서 또 다른 정치적 무대, 즉 혼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번의 혼인은 토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황실 내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 그리고 그 결혼이 불러올 비극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평관의 도사라는 이름뿐인 신부는 태평공주가 홍의에 접어들자 자연스럽게 잊혔습니다. 681년 어머니 무측천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자 가장 사랑하는 딸의 배필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으로 낙점된 인물은 설소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설소는 당 고종의 친누나인 성양공주의 아들, 즉 태평공주에게는 고종 사촌 오빠였습니다. 당나라 황실의 피와 명문 귀족 가문인 설씨의 피가 모두 흐르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용모가 수려하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성품 또한 온화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황실이 씨 가문과 외척 설씨 가문을 연결하는 강력한 정치적 동맹의 완성이었습니다. 무축천은 이 결혼을 통해 딸에게 강력한 배경을 선물하는 동시에 황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게 엮으려 했습니다. 무축천은 이 결혼식을 당나라 역사상, 아니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동원하여 이 막내딸의 결혼식이 전설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장안의 거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공주의 행렬이 지나갈 길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등불과 횃불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던지 사서에는 길가의 나무십들이 모두 타버릴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축천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 딸의 위상이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이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태평공주가 탈 거대하고 화려한 혼인가마가 궁궐의 문, 만선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마가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게 제작된 나머지 거대한 궁궐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무축천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가마를 줄일 수 없다면 문을 부수어라. 그녀는 내 딸이 나가는 길이다라며 황궁의 정문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궁궐의 문이 오직 공주의 가마를 통과시키기 위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일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태평공주에 대한 무축천의 맹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앞길을 막는 것은 그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축천의 무서운 권력 의지를 만천에 공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태평공주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녀의 이름처럼 태평하고 행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략 결혼으로 만났지만 남편 설소는 태평공주가 기대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배우자였습니다. 그는 유능한 황실의 사위였고 온화한 남편이었습니다. 태평공주는 이 시기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나 한 남자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설소와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 설숭운과 설숭간, 그리고 딸 만천현주입니다. 그녀는 잠시나마 권력의 무서움도 어머니의 냉혹함도 잊은 채 평범한 귀부인의 행복을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7년은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생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웠던 시기,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은 단 7년 만에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시간은 688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당나라의 정치 지형은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축천은 천우의 자리를 넘어 노골적으로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병약한 남편 고종은 이미 683년에 세상을 떠났고 뒤를 이은 태평공주의 오빠 중종 이현은 즉위한 지 2달도 안 되어 어머니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오빠인 예종이단이 허수아비 황제로 앉혀졌습니다. 모든 실권은 무축천이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씨, 황족들과 원로 대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안은 공포 정치와 밀고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때 무측천의 철권 통치에 반대하는 이씨 황족들의 반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 고조 이연의 아들이자 황족의 어른이었던 월왕 이정과 그의 아들 이충이 군사를 일으켜 무씨 일족을 몰아내고 이씨에 당나라를 되찾자며 봉기한 것입니다. 이 반란은 무측천의 신속하고 잔인한 진압으로 금방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피바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측천은 이 반란을 빌미로 황실에 남아있던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에 착수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이 태평공주의 행복했던 가정을 정조준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남편 설소의 형 설이었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이충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설소 본인이 이 반란에 얼마나 깊이 가담했는지는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형의 모의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연좌제에 휩쓸린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측천에게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 기회에 이씨 황족의 피가 섞인 사위의 가문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설씨 형제는 즉각 체포되었습니다. 태평공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설마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를 해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남편의 무고함을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다정한 어머니가 아니라 제국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 어떤 피도 감수할 수 있는 냉혹한 군주, 천우 무측천이었습니다. 무측천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남편 설소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곤장 100대를 맞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떤 음식도 물도 제공받지 못한 채 굶어 죽었습니다. 아사, 이것이 무측천이 자신의 사위이자 가장 사랑하는 딸의 남편에게 내린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태평공주는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뱃속에 새 생명을 품고 있는 동안 사랑하는 남편은 어머니의 명령에 의해 굶주림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요? 이 사건은 태평공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느꼈던 사랑과 존경은 순식간에 불타는 증오와 뼈에 사무치는 원한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딸인 동시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체스판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무서운 황궁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자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권력뿐이었습니다. 무측천은 뒤늦게 딸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위 설소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그를 사면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평공주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시급을 수만 호로 늘려 황태자였던 오빠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잃은 딸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의 원망을 돈과 권력으로 무마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태평공주가 어머니가 내민 그 보상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준 막대한 부와 특권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교훈을 배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 그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장 잔인해져야 한다. 남편의 피값으로 태평공주는
이 냉혹한 권력의 법칙을 완성했습니다. 7년간의 평화는 끝났습니다. 순수했던 공주는 죽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어머니의 야망과 책략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복수심으로 단련된 새로운 태평공주가 올라설 차례였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삶, 즉 권력을 향한 그녀의 진짜 투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설소의 비극적인 죽음이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690년, 태평공주는 어머니 무축천으로부터 재혼을 명령받습니다. 이 해는 무축천 개인의 야망이 역사의 정점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예종 이단을 황위에서 밀어내고 마침내 스스로 용상에 올랐습니다. 국호는 당에서 주로 바뀌었고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왕제 성신황제 무축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무주왕조를 선포한 여왕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신의 가문인 무씨 일족의 기반을 황실의 반석 위에 단단히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구상 속에서 태평공주는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녀는 선대 황실인 이씨의 피를 이은 가장 강력한 공주였기에 그녀를 무씨 가문과 확고하게 묶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무축천이 딸의 두 번째 남편으로 지목한 인물은 바로 무축천의 조카이자 태평공주에게는 사촌 오빠가 되는 무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는 또 하나의 끔찍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무육이에게는 이미 본부인이 있었지만 무축천에게 이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카의 아내에게 자결을 강요했고 일설에는 사람을 보내 직접 제거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그렇게 태평공주는 첫 남편은 어머니의 손에 잃고 두 번째 남편의 아내는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참혹한 피로 얼룩진 혼례를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와 달리 철저히 정치적인 복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태평공주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자신이 적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유기와의 결혼 생활은 그 시작만큼이나 공허했습니다. 남편이 된 무유기는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했으며 정치적인 야심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결혼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어떤 야망을 품은 여인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공주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에 이 결혼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태평공주는 무유기와의 사이에서도 이남 일녀를 낳으며 황실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첫 남편 설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족쇄로 채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이 강제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황금 감옥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형적인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역사서는 태평공주의 사생활을 음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남자 애인, 즉 남총을 공개적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한 여성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섭니다. 태평공주는 모든 면에서 어머니 무축천을 의식하고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축천이 황제가 된 후 미남들을 곁에 두며 그들에게 권력을 안겨주었듯 태평공주 역시 자신만의 남자들을 거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가 여성에게 씌운 엄격한 도덕적 금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남성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닌 남성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그녀의 선언이었습니다. 태평공주의 대담함은 단순히 자신만의 애인을 두는 것을 넘어 감히 황제의 남자들, 즉 어머니 무축천의 총애를 받는 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당시 늙은 여왕제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국정을 농단하던 이들은 아름다운 용모를 무기로 삼은 장창종과 장혁지 형제였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이들 형제 앞에서 숨을 죽였지만 태평공주는 달랐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장씨 형제를 처음 무축천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태평공주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의도적으로 이들을 어머니의 침실에 들여보내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에 있었습니다. 태평공주는 장씨 형제와 비밀리에 통간하며 어머니의 남자들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치정을 넘어선 그녀의 가장 치밀하고도 대담한 정치적 책략이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내밀한 핵심부, 즉 어머니의 침실에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첩자를 심어둔 것입니다. 태평공주는 장씨 형제를 통해 노쇠해가는 무축천의 건강 상태와 심리 변화, 그리고 궁중의 모든 기밀 정보를 손바닥 보듯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운 책략 그대로 가장 신임하는 자를 이용하여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700년대 초반 80세에 가까워진 여왕제 무축천은 눈에 띄게 노쇠하고 병약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한 태평공주는 더 이상 무씨 가문의 며느리나 황제의 딸로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시대의 판을 직접 짜는 킹메이커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무축천의 총애를 등에 어분 장씨 형제의 전횡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왕제의 눈을 가린 채 조정을 농단하고 이씨 황족들을 핍박하며 사실상의 황태자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에 조정의 원로 대신들과 위축되어 있던 이씨 황족들 사이에서는 무씨의 주나라를 끝내고 이씨의 당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위기감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 태평공주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씨 가문의 일원이었던 그녀는 비밀리에 몰락한 이씨 황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는 무주 정권의 최고 공주로 행세하면서 안으로는 무씨 정권을 무너뜨릴 동지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인물은 어머니에 의해 폐위되어 유배 생활을 하던 그녀의 오빠 이현, 즉 중종이었습니다. 705년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무축천이 병세가 위독하여 자리에 눕자 장씨 형제는 황희찬탈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평공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재상 장간지 등과 손을 잡고 치밀한 정변을 계획했으며 궁중 군대를 동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변 당일 장간지가 이끄는 군대는 궁궐을 급습하여 장창종, 장혁지 형제를 그 자리에서 참살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끝난 후 태평공주와 대신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노년의 여왕제 무축천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힘을 잃은 무축천에게 황희를 아들 이현에게 양위할 것을 설득을 가장한 압박으로 관철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고 어머니의 손에 남편을 잃었으며 결국 어머니의 책략을 그대로 돌려준 딸. 태평공주는 마침내 15년간 이어진 어머니의 시대를 자신의 손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무주는 무너지고 당나라가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정변의 성공으로 태평공주는 당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진국 태평공주라는 최고의 자기와 함께 막대한 시급을 추가로 하사받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과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킹메이커가 되어 오빠를 다시 용상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태평공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끝낸 것은 어머니의 시대였지만 그녀가 새롭게 연 것은 또 다른 혼돈의 시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오빠 중종은 유약했고
그의 곁에는 제2의 무측천을 꿈꾸는 또 다른 야심가 위황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부활하고 오빠인 중종 이현이 용상에 복귀했지만 태평공주가 꿈꾸던 안정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궁은 제2의 무측천을 꿈꾸는 새로운 야심가들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종의 아내인 위황후와 그들의 딸인 안락공주가 있었습니다. 위황후는 남편 중종과 함께 유배지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조강지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함께 이겨낸 동지에는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 앞에서 탐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 무측천처럼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안락공주 역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자신이 황태녀, 즉 여성 황태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태평공주는 나라를 구한 공주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저택은 궁궐을 방불케 했고 그녀의 시급은 규정을 초월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는 재상의 말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유약한 오빠 중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이제 3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길을 따르려는 위황후, 당나라 최고의 실권자이자 황실의 어른이 된 태평공주, 그리고 온갖 사치와 부패로 조정을 어지럽히는 안락공주. 이 3 여인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중종의 치세 내내 당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위황후와 안락공주는 무측천의 흉내를 냈지만 그녀의 정치적 감각이나 통치 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관직을 팔아 재산을 불렸고 자신들의 친인척을 요직에 앉혔으며 황궁을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였습니다. 안락공주는 심지어 황궁의 연못을 파는 공사를 위해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평공주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위황후와 안락공주를 경계하고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들은 어머니 무측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존벌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이씨 황실의 수호자로서 오빠 중종에게 여러 차례 위씨 일파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유약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의 공포를 함께 견뎌준 아내 위황후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태평공주의 경고는 번번이 무시되었고 위씨 일파의 전횡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태평공주는 자신이 오빠를 잘못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시대를 끝냈지만 그보다 더 추악하고 무능한 시대를 연 꼴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710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습니다. 황궁 내부의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른 어느 날, 황제 중종 이현이 갑자기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서는 중종의 죽음을 독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은 위황후와 안락공주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남편이자 아버지를 독살하는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중종이 죽자마자 위황후는 무측천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황태자를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자신이 황태후로서 수렴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군대를 장악하고 조정의 요직을 모두 자신의 친족과 신복으로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가 여왕제로 즉위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평공주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위황후가 제2의 무측천이 되는 것을, 그리고 당나라가 또다시 외척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인물은 바로 그녀의 조카이자 허수아비 황제였던 예종 이단의 셋째 아들인 이윤기였습니다. 이윤기는 훗날 현종이 되는 인물로 당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야심이 넘치고 결단력이 비범했습니다. 그는 위시 정권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현 사태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황실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자금력을 가진 고모, 태평공주, 그리고 황실의 젊은 피의자 뛰어난 결단력을 지닌 조카 이윤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위황후의 여제 즉위라는 재앙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손을 잡았습니다. 710년 6월, 위황후가 여왕제 즉위식을 거행하기 직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평공주와 이윤기는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농지변입니다. 이윤기가 직접 용맹한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의 수비대를 격파하며 황궁으로 진입했습니다. 태평공주는 궁 밖에서 자금과 정보를 지원하며 정변의 배후를 총괄했습니다. 기습을 당한 위씨 일파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야심만만했던 위황후는 궁녀들에 의해 목이 잘렸고 황태녀를 꿈꾸던 안락공주 역시 잔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위씨 일당과 그 추종자들은 모조리 숙청되었습니다. 이 피해 정변은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태평공주는 두 번째로 킹메이커가 되어 당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정변이 성공한 후 태평공주는 즉각 자신의 친오빠이자 이윤기의 아버지인 이단, 즉 예종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예종은 일찍이 무축천에 의해 폐위되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마음이 약하고 정치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태평공주에게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권력욕 없는 오빠를 황제로 앉힘으로써 태평공주는 이제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황제 위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급은 만회에 달했고 그녀의 아들 셋은 모두 왕으로 봉해졌으며 조정의 7명 재상 중 5명이 그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 예종은 중요한 국사를 결정할 때 황태자가 아닌 태평공주와 먼저 상의했습니다. 그녀의 저택은 궁궐을 모방하여 지어졌고 그녀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평공주는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무축천이 가졌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손을 잡았던 젊은 조카 이윤기. 그는 결코 자신의 공로를 고모에게 양보하고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태평공주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적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평공주와 이윤기는 위씨 일파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잡았지만 그 적이 사라지자마자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태평공주는 자신이 옹립한 오빠 예종 황제 뒤에서 사실상의 여제로 군림했습니다. 조정의 7명 재상 중 5명이 그녀의 사람이었고 그녀의 아들들은 왕으로 봉해졌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는 황제의 조서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 완벽한 권력 구조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농지변의 또 다른 주역 황태자 이윤기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태평공주는 이 젊은 조카를 얕보았습니다. 자신이 정변을 주도할 때 칼을 들고 뛰어다닌 행동대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황태자가 된 이윤기는 고모의 그늘 아래서 순순히 머리를 조아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정치 감각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황태자라는 확고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윤기는 고모인 태평공주가 자신의 파벌을 심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제2후의 위황후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는 고모의 사람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아버지 예종에게 태평공주의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평공주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얕보았던 이 젊은 조카가 실은 어머니 무축천의 결단력과 자신의 책략을 동시에 지닌 가장 무서운 경쟁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윤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이 당할 것이라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치열한 암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평공주는 황태자 이윤기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윤기의 정통성을 공격했습니다. 황태자는 적장자가 아니다. 이윤기는 예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정변의 공이 가장 컸지만 유교의 전통적인 계승 원칙에는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평공주는 이 명분을 이용해 조정 여론을 흔들고 아버지 예종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풀어 이윤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작은 흠이라도 잡아내어 그를 황태자로서 부적격한 인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측근들은 이윤기를 암살하려는 비밀스러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두 세력의 갈등이 정면으로 폭발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재상들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광범문이라는 국문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태자 이윤기가 이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태평공주파의 재상들이 이윤기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재상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어찌 일개 황태자가 끼어들려 하십니까? 라며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태평공주가 황태자를 국정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윤기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욕 앞에서 분노하는 대신 아버지 예종에게 달려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고모가 저를 이토록 핍박하니 저는 차라리 황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조용히 물러나 살겠습니다. 이것은 이윤기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쇼였습니다. 아들이 정변의 공을 세우고도 고모에게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을 본 예종의 마음은 오히려 아들 이윤기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태평공주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인 재상들을 동원하여 황태자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니 다른 황자를 태자로 삼아야 한다는 상소를 매일같이 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당나라 조정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태평공주를 따르는 공주파와 황태자 이윤기를 지지하는 태자파. 이윤기 역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송경, 요순과 같이 강직하고 능력 있는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태평공주의 전횡에 맞서 황태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황궁에는 이제 두 개의 태양이 뜬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상들은 황제의 의견보다 태평공주의 눈치를 먼저 살폈고 국정은 마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황제 예종 이단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두 번이나 구해준 피를 나눈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위기 속에서 당나라를 구한 유능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권력의 균형은 작은 충격에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정쟁을 끝낼 마지막 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이 지독한 권력 투쟁과 끝없는 암투에 가장 먼저 지친 것은 황제 예종 이단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권력욕이 없었고 두 번이나 황위에 올랐지만 한 번은 어머니에, 한 번은 누이 동생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는 누이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712년, 예종은 조정의 모든 대신을 불러 모아 폭탄 선언을 합니다. 짐은 황태자 이윤기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선위, 살아있는 황제가 스스로 물러나 아들에게 용상을 넘기겠다는 당나라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 소식은 태평공주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황제 예종이 자신의 뒤에 버티고 있다는 전제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카 이윤기가 명실상부한 황제가 된다면 자신의 권력 기반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태평공주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종은 마지막 순간 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짐은 태상왕으로 물러나 있겠다. 이것은 단순히 은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자리는 아들에게 넘기지만 군사권과 인사권 등 핵심 실권은 태상왕으로서 자신이 계속 쥐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여전히 태평공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나라에는 아들 황제와 아버지 태상왕이라는 두 명의 황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불안정한 권력 구도가 탄생했습니다. 태평공주와 현종 이윤기의 갈등은 봉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황제 현종 이윤기는 용상에 앉았지만 반쪽짜리 황제에 불과했습니다. 조정의 7명 재상 중 5명은 여전히 고모 태평공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권 역시 태상왕 예종, 즉 태평공주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태평공주는 이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이용해 조카 현종을 서서히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태상왕 예종의 권위를 빌려 사사건건 현종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세력은 황제 현종의 명령보다 태상왕과 태평공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현종 이윤기는 자신이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모 태평공주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오빠 중종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태평공주 역시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카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인하게 버티고 있으며 송경, 요순과 같은 강직한 신하들의 지지를 받으며 서서히 실권을 장악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713년 태평공주는 마침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정변이었습니다. 태평공주는 자신의 편인 재상들과 어림군의 장군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7월 4일을 거사일로 잡고 황제 현종을 폐위시키거나 암살한 뒤 자신에게 우호적인 다른 인물을 황제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마실 술에 독을 타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2번이나 정변을 성공시켰던 킹메이커였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카 현종 이윤기가 자신만큼이나, 아니 자신보다 더 냉혹한 결단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현종의 귀에도 이 위험한 음모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측근이었던 한 관리가 목숨을 걸고 태평공주의 거사 계획을 현종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현종 이윤기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고모가 칼을 빼들기를 기다렸다가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움직일 것인가,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병법에서 말하는 선제제인, 즉 먼저 기회를 잡아 적을 제압한다는 원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7월 3일 밤, 거사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측근 300여 명의 정예 병력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궁궐을 장악하기 위한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천정변입니다. 현종의 군대는 어둠을 뚫고 궁궐의 핵심부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태평공주의 핵심 세력이자 정변의 주력 부대였던 어림군 지휘부였습니다. 태평공주파의 장군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그 자리에서 참수되었습니다. 현종은 한치의 망설임도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현종의 군대는 태평공주의 편에 섰던 재상들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반란의 수괴로 지목된 재상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태평공주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력의 핵심부가 모조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장안은 현종 이윤기의 군대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자신의 저택에서 승리를 기다리던 태평공주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키웠던 군대가, 자신이 임명했던 재상들이 조카의 칼에 하룻밤 만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태평공주는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와 자신의 정치적 여정이 시작되었던 그곳, 장안성 밖의 태평관이 아닌 한 산속의 사찰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숨어 3일간을 버텼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화려했던 첫 번째 결혼식, 어머니의 냉혹한 얼굴, 억울하게 죽은 첫 남편 설소, 자신이 무너뜨렸던 위황후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얕보았던 조카 현종의 그 서늘한 눈빛까지.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현종의 군대는 온 장안을 이잡듯 뒤져 그녀를 찾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태평공주는 3일 뒤 스스로 산에서 내려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내릴 마지막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현종 이윤기는 고모에게 마지막 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고모를 병사들의 손에 능욕당하게 하거나 저작거리에서 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모의 저택으로 자진을 명하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황족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한때 당나라를 호령했던 여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여제가 되기를 꿈꾸었던 여인, 태평공주는 결국 자신이 옹립하려 했던 오빠도, 자신이 낳은 아들들도 아닌 자신이 제거하려 했던 조카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태평공주가 죽은 후 현종의 청소는 철저하고 냉혹했습니다. 태평공주의 당파로 분류된 수백 명의 관료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 역시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첫 남편 설소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 설순가는 평소 어머니의 정치활동에 반대하며 현종과 가까이 지냈기에 유일하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현종은 태평공주가 평생 모은 황실의 재산을 능가했던 막대한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그녀의 두 번째 남편, 무유기의 묘까지 파헤쳐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태평공주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남긴 모든 흔적과 그림자를 지워버리겠다는 현종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 피해 숙청을 마지막으로 무축천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당나라 황실의 기나긴 여성들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완벽한 권력을 손에 쥔 젊은 황제, 현종 이윤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개원의 치라 불리는 당나라 역사상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태평공주의 실패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무축천의 권모술수는 가졌으나 국가를 운영할 비전과 민심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권력욕과 사치는 백성의 외면을 불렀습니다. 더욱이 시대는 이미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축천에서 위황으로 이어진 여성들의 기나긴 권력 투쟁에 지친 당나라는 혼란을 끝낼 강력한 남성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태평공주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태평이라는 이름과 정반대로 그녀의 삶은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이었으며 이는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로 기록되었습니다.